그 패션 시작하기 전에 무용 안무가 분들과 우연히 알게 됐고, 필요한 뭐 의상, 또 무대 이런 걸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무용에 같이 인볼브가 됐고, 저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다 보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뭐 진짜 무대를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진짜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보면 집중도가 떨어져 보이는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얘기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참여한 많은 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처음에 브랜드를 기획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무대의 설치나 조명과 의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서 무대 전체를 관람할 수 있게끔 죽기 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목표라. 사실 저는 공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획 전문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9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97년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껏 했던 기획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6개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리뉴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 과정에서 이 모든 기획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중간적인 역할로 항상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름 구호를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알아맞히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패션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버려지는 것도 많고 요즘 얘기하는 서스테너빌리티랑은 정말 극 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데 사실 옷을 만들고 팔고 세일하고 팔고 한 다음 맨 마지막 남은 옷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버릴까요? 네, 맞아요. 소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내셔널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세일이 5, 60%고 세일즈하면 7, 80%까지 팔고 한 20%에서 15% 남으면 태워버리는데, 명품은 어떨까요? 명품은 반을 태워요. 태우지 않고 놔두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소각 대상의 재고품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컬프처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다 소각 대상의 물건들로 가진 그런 스컬프처예요. 비커 매장 아시나요? 비커 매장 이태원에도 있고 청담동에도 가보셨나요? 저는 이 비커 자체 기획을 했고, 건물을 저한테 주시고 회사에서 파사드는 너가 알아서 해. 버젯은 3억 5천밖에 없어.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재활용 건물을 짓자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그 철거 대상인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콜라지 타입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스테너빌리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만든 서스테너빌리티 공간이에요. 공간 제안을 하고 서울대 쪽에서 전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이슈가 됐던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외관만 그런 게 아니라 속의 내부도 하나도 산 거 없이 다 버려진 쓰레기로만 만드는 거니까 사는 건 못밖에 없었어요. 이 안에도 4명의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버려진 물건들을 다 창고에 모아놓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짓기를 잡자 해서 했던 거고, 여기에 참여했던 네 분은 다 신인 작가분이셨는데 지금은 다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앞에 이 전까지의 모든 프로젝트는 저와 돈에 관련된 제 생계를 위해서 벌이를 하는 프로젝트고, 뒤는 저 개인 취미 활동인데 앞에서 했던 것들을 비우고 나만의 창작을 할 수 있는 탈피 공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퍼포먼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퍼포먼스를 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중에 향연을 먼저 가져와 봤어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10년 전에 만든 작품이고요. 다들 제가 패션을 먼저 시작한 줄 알고 계신데 패션은 97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무용은 92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특이하게 그 당시에 지금 유명한 5대 안무가 분들이 다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용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의상 디자인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연출을 하고 작품 기획을 하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작품 수는 27개가 사실 넘어요. 아까 얘기 드린 36개의 기획이랑 다른 또 별도고, 근데 14개는 현대무용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한국무용이에요. 그 한국무용 중에 코리안 판타지라는 한국무용을 옴니버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 행사 때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조금 오래돼서 좀 더 업데이트한 좀 현대적인 게 있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던 거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전통 한국 무용의 의도는 한국 무용 자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되 그거를 요즘 시대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한 나라의 문화가 아주 잘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꼭 존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전통을 아주 고집스럽게 고수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을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부류가 아주 잘 균형을 맞게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문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산조도 작품을 하고 있고, 저의 목표는 전통과 현대가 반반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향연 때까지는 전통이 70%, 현대가 30%라고 하면, 이 산조서부터는 거의 6대4 비율로 좀 현대 쪽으로 많이 온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를 할 때 제일 먼저 저도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렌더링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 컨셉을 잡고 그 흐름에 맞는 렌더링을 하고 그 무용에 맞는 그 심볼릭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무용공원을 보면 무용만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무용도 무용이지만 그 주변의 무대와 공간과 조명과 오브제들이 다 비슷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 시선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들을 맞추려고 해요. 당연히 주인공은 무용수고 무용이지만 그 무용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에 시작을 해서 이 바위가 내려와서 공중에서 돌아요. 동그라미를 춤추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복을 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옷들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일무라는 작품은 저희 궁중 재래학에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64명의 무용수가 똑같은 동작을 체조하듯이 해요. 근데 좀 지루하고, 또 이제 춤추는 사람은 너무 균형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용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제가 좀 바꿔본 거고, 저는 저희 나라 한국 무용 중에서 이 일무만큼 아름다운 현대적인 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에는 전통, 뒤에는 모던화된 버전이 바뀌어졌습니다. 엑스비션도 여러 개 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밀란 디자인 그때 그 공예 트렌드 페어 관계자들이 27명의 한국 공예 작가랑 같이 해서 모노크롬 모놀로그라는 컨셉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 당시 단색화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단색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작가분들의 작품을 다 검정, 흰색, 은색으로만 구성을 했고, 사방 탁자에 놓여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했고, 이 오른쪽에는 선명주를 먹물에 담가서 며칠 동안 이제 빨아 올라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무늬를 내고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사방 탁자의 그림이 실제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아세요? 책거리. 네, 그죠. 근데 그 책거리는 또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요? 실제로 책거리는 이태리의 스틸라이프 디자인, 스틸라이프 페인팅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이태리에서 영향을 받은 그림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퍼스펙티브가 들어가 있는 스틸라이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태리에서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받은 영향을 다시 이태리에서 전시한다는 개념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호암미술관을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호암미술관은 회장님, 아드님, 다 관장님도 있지만 그 위에 선대 회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회장님, 관장님 아무도 의견을 선뜻 안 내세요. 근데 저는 이걸 리뉴얼 해야 되잖아요. 다 듣고 싶은데 듣는 거 겁나하셔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뜯어내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야금전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고, 야금전, 금, 세공에 대한 건데 흙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러한 스페이스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을 다 철거를 하자. 그래서 러 시멘트 위에 흙을 깔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철거를 하고 이걸 원상복귀할 때 다시 리뉴얼을 해버렸어요. 약간 좀 꾀를 좀 썼어요. 근데 뭐 전시 자체도 잘 됐고, 이건 제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제가 영화 황진이를 작업을 할 때 한국 사극의 방 안에 있는 장면에 사람이 어딘가에 앉아있으면 그 뒷배경은 뭔가요, 주로? 병풍을 놓여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식상해서 뭐 다른 게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보니 구한말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잘 나가던 기생이 엄청난 개성 반다지를 그냥 방 하나 가득 쌓아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 장들을 다 이제 손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고, 그래서 잘 나가는 선물을 많이 받은 기생이라는 의미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성 반다지를 가지고 공간을 좀 꾸며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작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귀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공예가 들어있는 그런 작업과 또 항상 가치가 없다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섞어서 서로의 니즈를 조금 절충시켜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플라스틱도 귀해서 버릴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장석 자체도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 보이게끔 하는 거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4번 전시했고, 내년에 파리에서 개인 전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디자인 재단에서 했던 전시인데, 서스테너빌리티 얘기를 또 해서 서스테너빌리티 너무 지겨운데 그냥 뭐 없을까 하다가, 자 그러면은 사실 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선택을 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질까라고 생각하다가 데니시 가구와 페르시안 러그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안 러그의 역사는 뭐 몇천 년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물건들이고, 그 다음에 데니시 가구는 아트데코 이후로 넘어오면서 현대적으로 실용적인 가구로서 너무 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도 앤틱 가구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오브제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자기가 잘 사서 잘 쓰고 있고 물려주고 싶은 물건들을 기부받아서 전시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YG 코헤비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명한 동고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던 전시입니다. 공통 질문 중에서 산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공연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작품에 대한 건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다 쓰면서 그 하려고 하는 그 춤이나 그 작품이 뭘 대변하는 심볼릭한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공간은 굉장히 미니멀한 공간을 채우고, 그럼 이제 무용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 심볼릭한 오브제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는 거고, 향연 같은 거는 정말 춤 자체로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춤을 완성시키는 매듭이라는 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나라의 모든 것들의 마지막 단계가 오브제 마지막 매듭이에요. 사실은 뭐 선물을 할 때도 매듭을 달고, 뭐 옷도 맨 마지막에 치장하게 놀이기를 매듭을 달고 해서 그 작품을 하나에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이제 매듭을 좀 했던 거고, 산조는 그보다 좀 파격적으로, 산조라는 글씨 자체가 뭐 모였다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조라는 음악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음들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 나라만의 독특한 리듬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서, 그런 불안함 속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협업과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질문이시죠. 디자인 의뢰를 받고 프로젝트 의뢰를 받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5초에서 10초 안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저는 하지를 않아요. 번듯한 게 떠올라야지만 가능하고, 그 5초, 10초 안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문제가 스케치를 안 해온다였는데, 스케치를 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실제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영향력과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비교했을 때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력이 훨씬 더 커요. 더 입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다 내서 10초 동안 번뜩했던 걸 가지고 차곡차곡 완성을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누구한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하고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의뢰하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와 그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언어와 제 언어와 또 제가 의뢰하는 디자이너 언어가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다른 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에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언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제가 맞춰서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깊이감에 대한 얘기이신 거, 저는 깊이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5요소 중에 첫 번째는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잡고 오리진을 잡는 이유는 그 뿌리를 잡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를 하나 찾고 그 모든 것을 그 기준점에 대입을 시켜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를 도전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거나 또 활용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야 컨셉을 잡아요, 사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오픈 마인드예요. 절대 고집스러우면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뿌리는 당연히 있지만 이 뿌리는 더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저의 모든 일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장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패션을 할지 했지만 제 전공은 그 산업 미술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고 패션이 좋아서 이제 패션을 하게 됐고 패션 하면서 영화 관련된 일이 의뢰가 들어와서 하게 됐고 이제 하면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일을 해나갈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뭐 여러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의뢰가 들어올 때 하나하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깊이 있게 잘 완성해 나감으로써 확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해요라고 프로모션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하나하나의 결과물의 완성도가 그 다음 크레딧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